베트콩은 정말 한국군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보여준 전투 방식이 그들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위험으로 보였던 것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용맹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사적 명성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다는 식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진짜 답은 전술, 경험, 동맹, 냉전, 지역 통제, 그리고 베트남전이라는 잔혹한 전장의 구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은 베트남인을 조롱하거나 전쟁을 미화하거나 한국군을 무조건 영웅으로 포장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코리아 라다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기록을 자랑만으로 보지 않고 전술과 동맹, 희생과 책임까지 함께 봅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한국 군사사를 보고 싶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이유를 이해하려면 전투부터 보면 안 됩니다. 먼저 한국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한국은 베트남전에 참전할 당시 부유하고 자신감 넘치는 선진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휴전선 너머에는 여전히 북한이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미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아직 성장 초기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 단단히 붙잡아야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첫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은 단순한 해외 파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은 보호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도 냉전의 전선에서 싸울 수 있는 동맹이다. 한국은 전략적 가치가 있는 국가다. 이 메시지는 당시 서울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안보, 군 현대화, 경제 지원,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모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이 베트남에 간 것은 단지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반공은 중요한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훨씬 현실적인 계산도 있었습니다. 동맹을 지켜야 했습니다. 군을 현대화해야 했습니다. 경제 발전에 필요한 지원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에게 자신이 필요한 동맹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은 일부 상황에서 한국군을 다르게 보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경험입니다. 한국군은 이미 한국전쟁을 겪은 나라의 군대였습니다. 전쟁 직후에도 빨치산, 침투, 게릴라식 활동, 지역 방어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베트남의 전장과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중요한 감각을 만들었습니다. 정규군만 상대하는 전쟁이 아니라 숨어있는 적, 민간인과 섞인 전투원, 지역 주민의 마음, 그리고 작은 움직임까지 신경 써야 하는 전쟁. 한국군은 이런 종류의 불안정한 전장에 대해 완전히 낯선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군이 무적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군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한국군은 특정한 전장 환경에서 매우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험과 훈련, 그리고 정신적 압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베트남에서 마주한 문제는 엄청나게 복잡했습니다. 정글과 농촌 지역, 게릴라 조직,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 군사작전과 정치전이 뒤섞인 전쟁, 수색해서 파괴하는 방식은 전투에서 이길 수는 있어도 지역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큰 화력은 적을 밀어낼 수 있었지만 그 뒤에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한국군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지역을 붙잡는다, 진지를 단단히 만든다, 주변을 통제한다, 적의 접근로를 제한한다, 주민과의 접촉을 중요하게 본다, 그리고 적이 한국군 진지를 공격할 경우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이것이 제목에서 말한 숨겨진 전장 논리입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신화도 아닙니다. 타고난 강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였습니다. 경험이었습니다. 규율이었습니다. 지역 통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이었습니다. 한국군 전술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중대 전술 기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 적을 찾아다니기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에 작지만 강한 방어 거점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그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을 감시하고 도로와 마을을 보호하고 적의 이동을 어렵게 만들고 공격이 들어오면 버티는 구조였습니다. 이 방식에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특정 지역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적에게 공격 비용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 전술만으로 베트남전 전체를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한 지역을 지킬 수는 있어도 남베트남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투에서 이기는 것과 전쟁 전체에서 이기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상황에서는 한국군을 매우 까다로운 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짜빈동 전투입니다. 1967년 2월 한국 해병대 청룡부대의 한 중대가 베트남에서 큰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기록은 이 전투를 한국 해병대가 훨씬 큰 규모의 공격을 막아낸 대표적인 방어전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casualty, 즉 사상자 수 같은 부분은 기록과 해석에 따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투가 한국군 내부에서 어떤 기억으로 남았느냐입니다. 짜빈동 전투는 한국 해병대의 대표적인 전투 기억이 되었습니다. 작은 부대가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진지를 지켰다는 이야기, 공격을 버티고 반격했다는 이야기,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는 기억.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 전투는 군사적 기록을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영상들이 실수합니다. 그들은 하나의 전투를 전체 전쟁의 신화로 바꿔버립니다. 베트콩은 한국군만 보면 도망갔다. 미군도 못한 일을 한국군은 쉽게 했다. 한국군은 무조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이런 표현은 클릭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망칩니다. 더 정확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일부 전투와 작전 경험 이후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은 한국군을 공격할 때 더 큰 위험을 계산해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군은 특정 지역에서 방어가 강했고 반응이 빠르며 진지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부대로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베트콩이 모든 한국군을 무서워했다는 말과 다릅니다. 전장 평판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평판은 신화와 다릅니다. 어떤 부대가 적에게 존중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부대가 무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군대가 강하게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전쟁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바로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이야기가 단순한 국뽕 영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느끼실 겁니다. 코리아 레이더는 한국군의 전투 기록을 설명하되 그것을 과장하거나 선전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한국의 군사사, 동맹 전략, 그리고 불편한 역사까지 함께 보고 싶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이제 미군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단순화합니다. 미군은 베트콩에게 고전했지만 한국군은 베트콩을 압도했다. 이것은 너무 얕은 설명입니다. 미군은 베트남전에서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훨씬 넓은 전구를 책임졌습니다. 공군력, 병참, 대규모 작전, 정치적 압박, 미국 내 여론까지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전은 단순히 병력이 강하다고 해결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군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비교적 명확한 임무를 가지고 움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은 부대가 특정 지역을 맡으면 그 지역에서 더 강한 통제력과 평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비교는 미군은 약했고 한국군은 강했다가 아닙니다. 진짜 비교는 작전 방식입니다. 미군은 기동력, 화력, 대규모 수색 작전에 더 크게 의존했습니다. 한국군은 지역 통제, 강한 진지 방어, 소부대 규율, 주변 안정화에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장점이 있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실패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도 만화처럼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제 불편한 부분을 봐야 합니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이야기는 군사적 자부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민간인 피해 논란도 있습니다.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과 증언, 조사, 법적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2023년에는 한국 법원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관련 민간인 피해 사건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 판결이 모든 논쟁을 끝낸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입장, 참전군인들의 반박, 피해자의 증언, 역사 연구는 여전히 충돌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기록을 말하면서 이 문제를 완전히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말한다고 해서 모든 참전 군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한다고 해서 전투에서 희생한 군인들의 용기를 지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의 기억은 성숙해야 합니다. 용맹함만 기억하고 고통은 잊는다면 그것은 역사라기보다 선전이 됩니다. 한국군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많은 참전 군인들이 실제로 위험을 감당했습니다. 일부 부대는 강한 전장 평판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전 참전을 통해 동맹과 군 현대화, 경제적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베트남 민간인의 고통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강한 나라는 승리만 기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강한 나라는 희생과 책임을 함께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베트콩은 왜 한국군을 경계했나라는 질문의 답은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군이 최근 전쟁을 겪은 나라의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베트남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이 특정 지역에서 강한 진지 방어와 지역 통제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짜빈동 같은 전투가 전장 평판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늘 실제보다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자부심이 되기도 합니다. 신화가 되기도 합니다.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침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모든 것이 동시에 됩니다. 이것이 숨겨진 전장 논리입니다. 한국군이 타고나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맡은 역할은 한국의 생존 압박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은 워싱턴이 필요했습니다. 한국군은 현대화가 필요했습니다. 정부는 동맹과 경제적 이익을 원했습니다. 병사들은 한국전쟁 이후에 강한 반공 기억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 특정 상황에서 매우 강하고 공격 비용이 큰 군대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전쟁은 한국이 아직도 돌아봐야 할 질문도 남겼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려야 하는가?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가? 무엇에 책임져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참전 군인의 희생을 모욕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지우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이 성숙한 질문입니다. 한국군이 더 강했는가? 보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베트콩이 정말 도망갔는가? 보다 깊은 질문입니다. 베트남 전의 한국군은 전부 영웅이었는가? 보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전쟁 직후에 가난한 한국은 어떻게 베트남을 통해 군사적 평판, 동맹 가치, 국가 정체성을 증명하려 했고 동시에 어떤 아픈 기억을 남겼는가? 그것이 이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베트콩이 한국군을 경계했다는 말은 단순한 전설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일부 전장에서는 한국군의 규율, 지역 방어, 전쟁 경험, 강한 방어 태세가 실제로 큰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은 전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과의 동맹, 군 현대화, 경제적 압박, 그리고 냉전 속 한국의 생존 전략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베트남전 기억은 자부심만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군인의 희생, 전장 평판, 민간인 피해 논란, 법적 책임,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적 질문이 함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한국은 베트남전을 주로 군인의 희생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동맹의 역사로 기억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픈 책임의 역사로도 함께 기억해야 할까요? 한국 군사사와 한반도, 동아시아의 복잡한 역사를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보고 싶다면 코리아 레다를 구독해 주십시오. 전쟁은 전설을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는 그 전설 뒤에 남은 책임까지 묻습니다.